건축 리뷰는 OPM. 오늘은 텍스트 하나를 소개하고 해설해 보려고 합니다. 바틀렉 건축학교의 역사이론 교수인 마리오 까르포가 쓴 글이고요. 제목은 건축에서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짧지만 믿을만한 역사입니다. 젠크스 파운데이션과 이플럭스 아키텍처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글이고요. 이 글은 2020년에 카사벨라 잡지의 A Very Short but Hopefully Believable History of the Digital Turn in Architecture 라는 very long한 제목으로 발표되었던 글의 디벨롭 버전입니다. 지금 띄워져 있는 마크 가르시아와 스티븐 허트가 그린 찰스 젠크스식의 도표와 함께 발표되었던 글이고요. 컴퓨터계의 시조세인 애니 악이 가동을 시작했던 1946년부터 글이 쓰여진 2023년까지의 서양 건축의 역사를 디지털 기술의 발전 과정과 함께 살펴보는데요. 서론과 4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앞의 2챕터까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용을 충실히 따라가면서요. 그래서 불친절한 부분들을 채우는 식으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 까르포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 자체는 작업시간의 단축과 비용 절감의 필요성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본인은 디자인 역사가로서 이런 양적 차원의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보다는 건축가의 창작 차원에서 디지털 기술이 없이는 무엇을 할 수 없느냐를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만약에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어떤 건축 디자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디자인이 만약에 컴퓨터가 없어도 디자인될 수 있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컴퓨터를 사용한 의미는 더 빠르게 생산한 것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의 차원에서 건축의 혁신, 창의성의 판단 기준은 디지털 도구가 없이는 진정으로 불가능한 건축 디자인을 했느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많은 건축사분들이 실제로 제도판 손도면으로 설계를 해도 문제가 없을 건물 디자인을 아주 많이 하고 있지요. 아무튼 글은 뚜렷한 관점으로 건축가들에 대한 광역 돌려가기로 시작을 하고요. 첫 번째 챕터 False Start로 들어갑니다. 육상에서의 False Start를 비유한 제목이고요. 서양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의 낙관주의가 극에 달했던 1960년대의 건축 사례들이 등장을 합니다. 더 중요하게는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건축에서 디지털 기술이 소외된 배경을 설명을 해요. 우선 컴퓨터는 1946년의 ENIAC이 무게가 26톤, 설치 면적이 38평에 달했고요. 1964년 4월 7일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발매된 IBM 360도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컴퓨터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미지의 구성품 전체가 컴퓨터 한 대라고 보시면 돼요. 무엇보다도 가격이 후덜덜이었습니다. 1964년에 환율로 계산을 했을 때요. 가장 저렴한 모델이었던 IBM 360 시스템의 모델 30번이 한화로 3,400만 원이었으니까요. 지금으로 치면 억대죠. 이 상황은 80년대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0년대까지 컴퓨터는 건축가 개인 사무소에서 도저히 사용을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건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디지털과 관련된 학문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사이버네틱스입니다. 1948년에 과학자 노버트 위너가 사이버네틱스, 동물과 기계의 제어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본격화된 과학 분야인데요. 생명체와 기계 모두 동일하게 피드백 루프를 통해서 외부 환경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스스로를 제어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어요.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훨씬 복잡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관련된 가장 간단한 예시를 들면요. 우리의 체온 조절 시스템과 에어컨 같은 기계가 센서를 통해서 공간의 온도를 조절하는 시스템이 정확히 동일한 피드백 체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 학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건축 작품이 세드릭 프라이스의 펀 팰리스입니다. 세드릭 프라이스 영국 건축가고요. 영국의 아방가르드 연극 연출가 조안 리트루드의 의뢰로 1964년에 발표된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팀에 사이버네틱스 위원회가 있었어요. 이 위원회의 멤버로는 대표적으로 과학자 고든 파스크가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세드릭 프라이스는 사이버네틱스의 피드백 시스템이 건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프라이스는 정문에 전자 키오스크를 설치를 해서요. 공간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를 정보로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정보를 IBM 컴퓨터로 분석을 해서요. 사용자 경향을 도출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펀 팰리스의 내부 공간의 벽, 바닥, 이동 수단들이 기계 장치를 통해서 계속해서 조정될 수 있기를 바랬어요. 이 펀 팰리스의 평면을 보시면요. 75개의 트러스 타워들이 배치가 되어서 전체적인 구조를 잡게 되고요. 특히 가운데 영역이 상당히 크게 비워지게 되는데 그곳의 계단들은 기계 장치를 통해서 회전할 수 있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단면에서 눈에 띄는 점은 상부에 설치된 크레인인데요.
이런 겐트리 크레인을 설치를 해서 트러스 구조체 외의 모든 부품을 전체 공간 내에서 해체, 이동, 재조립하려고 했어요. 여기 투시도를 보시면 크레인에서 내려오는 벽체를 사람들이 받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다른 투시도를 보시면 상부 천장은 변형 가능한 접이식 블라인드를 사용한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왼쪽 상부에 헬리콥터가 보이시죠? 모마 소장품 중에는 이렇게 헬리콥터 내부의 시선으로 바라본 펌 팰리스의 조감도도 있습니다. 천장은 필요한 부분만 블라인드가 펼쳐져 있기도 하고 접혀져 있기도 한 모습이고요. 왼쪽에 헬리포트도 있고 거대한 상부의 크레인도 잘 보입니다. 이 펌 팰리스는 1966년까지도 실제로 짓기 위해서 설계를 진행했지만 결국 지어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당시 과학기술 유토피아의 기대가 건축에 반영된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가 되었고요. 실질적으로는 1971년에 당선된 리차드 로저스와 렌조 피아노의 퐁피두 센터에 바로 영향을 끼칩니다. 이때 김수근 건축가도 이 공모에 참여를 했었죠. 아무튼 퐁피두 센터는 결과적으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외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지만요. 외관에서 펌 팰리스와 유사한 기술 표현주의를 이미지적으로 강력하게 구사를 했고요. 평면과 단면에서 보시면 전면과 후면으로 주요 구조와 묶인 서비스 공간을 배치를 하면서 가운데 공간을 크게 비워내서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것처럼 구성한 방식도 펌 팰리스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후 80년대까지 스타가 된 리차드 로저스와 렌조 피아노의 작품들은요. 디지털 기술과는 큰 관련 없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한편으로 1956년에는요. 다트머스 칼리지의 여름 프로젝트에서 AI,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최초로 공식적으로 명명되고 하나의 학문 분야로 출발을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핵심은 당시 과학자들이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일 수 있다고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 학문에 영향을 받은 MIT 건축학과의 젊은 교수 니콜라스 네그로폰테는 1967년에 MIT의 Architecture Machine 그룹을 창립을 하고요. 학교의 재원을 활용을 해서 컴퓨터와 인간이 상호작용을 하는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합니다. 이 Architecture Machine 그룹이 현재의 MIT 미디어 랩의 전신입니다. 니콜라스 네그로폰테는 1967년에 어반5라는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렇게 IBM 2250의 키패드에 명령어들을 미리 세팅을 하고요. 이걸 눌러서 화면 내에서 큐브들을 가지고 컴퓨터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종의 도시 설계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문제로 인해서 실제 도시 설계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초보적인 시뮬레이션밖에 해볼 수가 없었어요. 또 다른 작품으로는 1969년에 뉴욕 유대인 박물관에서 열린 소프트웨어라는 전시에 출품을 했던 SICK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요, 컴퓨터와 실험용 쥐 간의 대결을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로봇팔과 연결된 컴퓨터에 이상적인 도시로서의 큐브 배열이 저장이 되어 있었고요. 이 로봇팔은 케이지 내부의 큐브들을 옮길 수가 있었는데요. 더 중요하게는 로봇팔에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서 케이지 내부의 실험용 쥐들이 큐브 배열을 막 흐트러 놓으면 이걸 감지해서 다시금 질서에 맞게 큐브를 배열하는 작품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작품에서는 실험용 쥐가 컴퓨터를 발라버렸어요. 이런 70년까지의 실패담을 엮어서 니콜라스 네그로폰테는 당시 베스트셀러에 등극한 Architecture Machine이라는 책을 1970년에 출판을 했습니다. 카르포는 이러한 네그로폰테의 실패가 당시의 시대 상황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60년대는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탐사로 마무리가 되었지만요.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이버네틱스와 인공지능 프로젝트들이 당시 기술력으로는 허황된 것이었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을 해요. 실제로 영국 정부 주도로 AI 연구의 성과를 조사한 결과로 발표된 라이트힐 보고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AI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서요. AI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지원이 빠르게 끊기게 됩니다. AI 겨울이라고 불리는 시기의 시작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컴퓨터는 당시의 건축가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여전히 너무 크고 너무 비싼 물건이었어요. 이러한 배경에서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서양의 주류 건축계는 거의 망각 수준으로 디지털 기술과 관련 없이 전개가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대표적으로 1966년에 로버트 벤추리의 건축의 복합성과 대립성, 그리고 알도 로시의 도시의 건축이 같은 해에 출판이 되고요. 1977년에는 찰스 젠크스의 포스트 모던 건축의 언어가 출판이 되었고 1978년에는 콘린 로우와 프레드 퀘터의 콜라주 시티가 출판이 되었죠. 같은 시기 찰스 무어의 이탈리아 광장이 뉴올리언스에 완공이 되었고요.
1982년에는 마이클 그레이브스의 포틀랜드 청사가 완공이 되었고요. 뒤이어 1984년에는 필립 존슨의 AT&T 빌딩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시가 1980년 베니스 비엔날레 라스트라다 노비시마입니다. 전시 제목은 우리말로 하면 가장 최신의 거리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현재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들의 파사드를 1대1 스케일로 설치를 한 전시였고요. 와중에 랭코라스는 이렇게 소소하게 반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80년대 초반까지의 경향에 대한 또 다른 반동적 실천이 제도권에서 공식화된 것이 필립 존슨과 마크 위글리가 크리에이션한 1988년 모마에서 열린 해체주의 건축전이었고요. 놀랍게도 전시에 출품되었던 이러한 프랭크 게리의 드로잉도, 이러한 리베스킨트의 드로잉도, 그리고 이러한 하디드의 렌더링도, 또 이러한 코라스의 렌더링도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1988년 이때까지 디지털 도구는 전혀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디지털 기술의 측면에서 건축은 결국 출발도 못한 상태에서 글의 두 번째 챕터 리얼 비닝, 진정한 시작으로 넘어갑니다. 이 챕터는 주로 90년대를 다루고 있고요. 2001년 위키피디아가 런칭되면서 웹 2.0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기입니다. 80년대까지 건축이 디지털 기술에 크게 관심이 없었다고 해서 컴퓨터와 프로그램의 발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특히 1981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MS-DOS를 장착한 IBM PC가 출시가 되었고요. 이어서 1984년에 스티브 잡스의 첫 매킨토시가 출시가 되면서요. 90년대 초반에 이르면 개인용 컴퓨터가 사회에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게 됩니다. 한편으로 1982년 12월에 오토데스크사의 오토캐드가 처음으로 발매가 되어서 그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요. 같은 해 프랑스 회사 다소 시스템즈에서 항공기 디자인을 위한 스플라인 유선형 3D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카티아라는 프로그램도 공식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출시 초기에는 성능이 부족했지만 80년대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리하여 90년대가 되면 건축가들은 이제 더 이상 컴퓨터를 thinking 머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효과적인 드로잉 머신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CAD가 건축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알베르티 이후로 건축은 representation, 재현의 표기법으로서의 드로잉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이 드로잉을 이제 손이 아닌 컴퓨터로 그리게 되었다는 사실은 건축 매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1994년에는 당시 콜롬비아 G-SAP에 새롭게 학장으로 부임했던 베르나르 추미의 주도에 의해 무려 150만 불을 투입을 해서 일종의 건축 PC방인 페이퍼리스 스튜디오가 설치가 되었고요. 이곳의 젊은 조교였던 그렉 리는 1년 앞선 1993년에 아키텍처럴 디자인 AD 특집호 폴딩 인 아키텍처에 접히고 유연하고 부드러운 건축적 곡선성이라는 철학자 질 들레즈가 바로 떠오르는 제목의 최초의 디지털 아방가르드 건축 선언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렉 린이 게스트 에디터로서 전체를 주도한 이 특집호에는요. 실제로 들레즈의 주름, 라이프니츠와 바로크의 1장의 영문 번역본이 함께 실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곡선성이라는 그렉 린 글의 제목과 달리 실제 내용물을 보면 건축 형태에서의 유선형 건축을 추구하자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 특집호 AD에 실린 대표적인 피터 아이젠만의 레브스탁 프로젝트를 보면요. 사이트에 그리드 네트를 덮어 씌우고 변형한 후에 그 네트를 말 그대로 플리츠 주름을 접듯이 접었어요. 그 네트 위에 배치해둔 독일식 중정형 건물이 그 접힘에 의해서 변형이 되면서 이런 식의 최종 결과물이 나오도록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투시도를 보시면 여전히 각진 형태의 건물이었어요. 또 다른 수로 프로젝트인 헨리 콥의 은행 타워 건물을 보시면 역시 각진 형태였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쇼헤이요의 체육관 건물이나 아니면 이런 프랭크 게리와 필립 존슨이 함께 디자인한 루이스 레지던스와 같은 공면 형태의 프로젝트도 함께 수록이 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카르포가 그래서 첫 번째 디지털 아방가르드의 선언문이었다고 평가한 것과는 좀 다르게요. 이 특집호에 실린 대부분의 작품들은 여전히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디자인된 작품들이었어요. 수록된 작품들 중에 유일하게 프랭크 게리의 작품만이 3D 컴퓨터 모델링을 사용을 했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까르포의 말대로 이 글이 이후 90년대 디지털 건축의 경향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건 사실이에요.
이후로 건축계에서 들레즈의 주름, 라이프니츠와 바로크에 등장하는 S자 곡선은요, 카티아와 더불어 90년대에 새롭게 발매된 마야와 라이노와 같은 유선형 넙스를 다룰 수 있는 3D 프로그램들과 찰떡으로 결합되기 시작을 했고요. 1996년 그랭린이 발표한 이 블롭스라는 텍스트가 이 불붙은 경향의 땔감 역할을 했어요. 사실 이 텍스트가 건축 형태의 이슈만을 다룬 건 아니었습니다. 1995년의 요코하마 터미널 설계 공모에서 두드러진 장 스펜의 비정형 지붕 프로젝트 둘, 하나는 알레한드로 자이라폴로의 당선작, 하나는 라이저 우메모토의 입선작, 그리고 이런 공면 지붕의 쇼헤이오의 스포츠 컴플렉스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선대의 벅민스터 퓰러나 프라이 오토의 프로젝트들과 시대적으로 왜 다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구조, 프로그램, 시공법 같은 여러 건축적 차원에서 논의를 한 글이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린이 글에서 언급한 영화 더 블롭의 괴물처럼 유선형 스타일의 건축 형태가 모든 다른 내용을 삼켜버렸습니다. 1996년 같은 해 한국에서는 승효산 건축가의 빈자임 이야기 출판되었고요. 그리고 1997년 결정적으로 공면 덩어리들의 집합인 빌바오 구겐하임이 세계적인 히트를 치게 됩니다. 히트다 히트! 그러니까 건축 밖 엉뚱한 분야의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과 들레즈의 주름 이론이 건축의 내부에 수용이 되면서 우연적이고도 진지하게 폭발적으로 돌연변이를 형성을 했고요. 그 결과로 90년대를 지나며 유선형은 새로운 디지털 건축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형태적 특성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하디드의 디자인이 점차 공면을 사용하는 경향으로 변화되는 시기도 이때고요. 그리고 2009년에 발표된 하디드 사무소의 패트릭 슈마의 글 파라메트리시즘에서는요. 유선형 건축은 새로운 시대의 양식이다 라고까지 선언을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 유선형은 구식이 되었다고 선언한 상징적인 텍스트가 되었습니다. 카르포는 그래서 이 유선형 건축 스타일이 디지털 기술이 건축에 가져다준 근본적인 변화의 중요성을 가려왔다고 지적을 합니다. 카르포가 보기에 이 90년대를 지나며 디지털 기술이 건축에 끼친 결정적인 혁신은 그 형태에 있지 않았어요. 그보다도 디지털 설계와 제작을 위한 CAD/CAM 기술은 매개 변수, 파라미터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변수 값의 조정을 통해 동일 패밀리 내의 여러 변이적 형태를 빠르고 저렴하게 디자인하고 생산해낼 수 있다는 점이 본질적인 혁신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것이 바로 디지털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디지털 대량 맞춤화의 시작인 겁니다. 오늘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요. 1988년 출간된 들레즈의 주름, 라이프니츠와 바로크에는 오브젝틸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객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오브젝틸 개념은 건축가인 베르나르 카슈의 아이디어였어요. 오브젝틸은 공통의 코드를 공유하면서 다양한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객체를 뜻해요. 현재로 치면 그래스호퍼에서 생성한 하나의 알고리즘에 여러 변수를 넣어가며 다양한 알트의 형태들을 생성시키는 상황을 떠올리면 유사할 겁니다. 1997년에 시작된 그랭린의 엠브리올로지컬 하우스 프로젝트는 건축에서의 디지털 대량 맞춤화를 실험한 대표적인 초기 사례예요. 집의 규모는 2층에 연면적 최대 300제곱미터 정도의 크기로 상정을 했고요. 3D 프로그램에 설정된 하나의 기본 형태에다가 컨트롤 포인트들을 부착하고요. 이 포인트들을 조작하면서 비현실적인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한계를 설정을 해서요. 결과적으로 하나의 기본 형태에서 파생된 다양한 달걀 형상의 집을 디자인했습니다. 하나의 체계에서 무한히 많은 변형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쉐이브의 외피는 총 2048개의 패널로 쪼개지고요. 9개의 강철 프레임과 72개의 알루미늄 가세로 구성된 구조로 지탱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부재들은 모두 CNC로 제작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재들을 받아서 현장에서 조립을 해서 세우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런 모습의 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프로토타입 모형이에요. 이 프로젝트는 매우 그럴듯했지만 판교 신도시와 같은 기회를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 구현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카르포는 이러한 건축 프로젝트가 보여주는 디지털 대량 맞춤화가 근대 산업 생산 체계의 표준화와 정반대에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반모더니즘의 혁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대 시기의 기계들은 그 능력이 동일한 것을 반복 생산해야지만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이 가능했던 건데 이제 디지털 기술이 도입이 되니까 디자인 단계에서도 알고리즘의 변수들만 조정하면 쉽게 변형태들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디자인들이 모두 데이터화가 되고 이 데이터를 CNC 같은 컴퓨터와 연동된 기계들에 넣어버리면 일일이 수작업으로 조작해주지 않아도 서로 다른 형태들을 연속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 굳이 표준화를 지향할 필요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더 이상 표준화된 제품에 사람이 맞출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를 훨씬 더 유연하게 수용을 하면서도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까르포의 도표를 띄워보면 지금까지의 내용이 Thinking 머신의 파도가 올라오다가 AI 윈터로 가라앉은 후에 드로잉 머신의 파도가 크게 치고 올라간 2000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뒷내용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 리뷰는 OPM